안녕하세요. 오늘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오늘 발표를 맡은 한국공익법인협회 김일석 이사입니다. 먼저 최근에 이슈가 됐던 공익법인의 후원금 사용 문제라든가 또 과거에 문제가 됐던 공익법인의 설립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지금 공익법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관심이 높아진 만큼 공익법인들에게는 또 많은 부담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공익성이라든지 투명성 그리고 엄격한 관리 감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일들로 봤을 때 그런 공익법인이 진짜 이렇게 불투명한 기구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번 발제문에 좀 담아봤고요. 그리고 이번에 개정되는 공익법인법 전면 개정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공익법인 측면에서 검토가 됐으면 했던 아쉬움들을 이번 발표에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익법인을 보면 사실 순기능과 역기능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순기능이라고 하면 공익성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의 어떤 재정적 부담을 좀 완화해주는 기능을 하고 또한 사회적 부의 재분배를 일으킨다는 측면에서는 공익법인이 갖고 있는 순기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기능으로는 사실 최근에 문제가 됐던 사례처럼 공익법인을 통한 사익 추구를 한다든지 또는 정부의 관리 감독에 대한 부담을 행정 비용이 늘어나는 부담이 생기고 또 변칙 상속이나 징여로 인해서 조세 회피 행위로 이뤄지는 그런 것들이 과거에 문제로 제기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이 공익법인의 역기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많은 제도가 보완이 되고 법률도 개정이 되고 만들어졌지만 그런 개정된 제도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는 것이 공익법인들에게 더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인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차이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법인에 있는 이사님들도 자기 법인이 공익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도 인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주무강청 자료에도 보면 공익법인의 분류와 비영리법인의 분류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지금 대중에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 법제나 정의가 굉장히 모호하거나 어렵게 돼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이라 하면 그 비영리법인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을 통칭하는 말이고요. 그 안에 공익법인이라는 것은 세법상 공익법인과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곳들이 공익법인이 되고요. 그리고 상증세법상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익법인, 저희는 이런 법인들을 당연공익법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익법인들을 세제상 분류하는 공익법인이고 공익법인법에 의한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설립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한 사업들을 하는 법인, 고기를 공익법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실제로 존재하는 비영리 법인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 지금까지 사회는 별로 관심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통계 자료들이 조금 업데이트 되면서 과거보다 사실 증가했습니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3만 8천 개 정도였던 비영리 법인이 지금은 4만 1천 개가 넘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2018년 기준으로. 그리고 그중에 현재 의무 공시를 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총 9천 개가 넘습니다. 근데 4만 개 대비 9천 개라고 하면 전체 2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공익법인들이 그 나머지 외의 법인들은 다 공익법인이 아니냐?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무공시법인은 공시 대상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에 미달하는 공익법인들은 제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이런 통계 수치 자체가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에 대한 수치조차도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아직은 관심 밖에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공익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공익법인에 한해서만 공익법인 명칭을 사용해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세법상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이번 법 개정안에 담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도입한 제도들이 그럼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그래서 공익법인 설립과 운영, 관리 감독에 대한 법은 민법이나 각 부처에 있는 비영리 법인 규칙 그리고 공익법인 법에 열거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민법 같은 경우에는 1960년에 도입이 됐어요. 우리나라 민법이. 근데 그때 비영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규정들이 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개정된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적 어떻게 보면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영리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규칙은 사실 농림부가 우리나라에 1968년도에 도입한 이후에 1972년에 각 부처에 또 도입이 되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공익법인법보다는 먼저 도입이 됐어요. 근데 이 부분이 도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들의 당시 병폐나 폐해들이 발견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자. 그래서 좀 강화하자라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법이 바로 공익법인법입니다. 근데 이 공익법인법도 문제가 많은 것이 75년도에 만들어졌지만 사실 공익법인들의 어떤 투명성을 강화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법 개정은 단 3차례밖에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변화하는 시대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또 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후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제도들을 도입해 갖고 있는데 상증법은 1952년에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법인세법에도 1952년에 동일하게 비영리 법인에 관련된 거, 공익법인에 관련된 내용들이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사실 이 당시 52년도에 도입을 할 때 수익사업 과세 제도에 대한 것만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 열거한 그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겠다 비영리 법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수익사업 과세 제도고요. 다만 이제 상증법은 그거보다 좀 더 강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52년도에 도입을 했을 때는 출연 재산에 대해서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는 규정을 뒀었는데요. 91년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고속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공익법인을 통한 게 발생됩니다. 앞에서 언급해 드렸던 것과 같이 부의 세습을 한다든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도입된 게 91년도에 주식 규제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상증법 전면 개정이 되면서 그때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가 도입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공익법인 제도가 이미 만들어진 거는 수년 전, 엄청 오래전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후관리는 결국 96년 이후부터 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러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공익법인들이 투명할 수가 없었어요. 투명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96년 이후의 사후관리 제도 이후에는 굉장히 많은 제도를 변화를 주면서 투명성을 굉장히 강화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지나친 투명성 강화 제도 때문에 엄청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사실상 선의의 피해자들도 발생하는 사건들이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구원장학재단이고요. 어떻게 보면 주식 규제 제도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제 제도를 도입해서 피해를 본 사람은 선의의 기부자였던 구원장학재단이었습니다. 구원장학재단은 90%의 주식을 출연을 하고 나머지 10%를 현금 출연을 했는데요.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90% 주식 출연한 것이 주식 규제 제도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약 8년간의 법정 소송 끝에 최근에 대법원에 승소를 했지만 출연자는 결국 그걸로 인한 많은 심적 부담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해결이 됐으니까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왜 출연한 사람들이 이런 사회적 시선이나 불편한 시각들을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출연한 사람들은 굉장히 존중받아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소송을 8년간 했다라는 것은 저희로서는 사실 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익법인 개정 전부 개정안이 나왔을 때 사실 저희는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는 뭔가 좀 바뀌겠구나라고 했는데 사실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 실제로는 공익위원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공익법인과 관련된 내용이 개정된 사항이 몇 가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공익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각 부처로 주무관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각 부처별로 관리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개의 재단을 갖고 있는 경우는 이 주무부처마다 대응해야 되는 문제가 서로 다른 대응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사회도 혼란이 생기고 재단을 운영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회가 생기면 사실 일원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부분이지만 문제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도 좀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현재 4명의 위원을 임명하게 되어 있고요. 국회가 7명을 임명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인정하는 위원과 정부 여당이 인정하는 위원이 과반수를 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정부 정책에 따라서 많은 공익법인의 규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활성화가 될 수도 있고 사실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 그 경험치에 비교해서 보면 사실상 정부가 원하는 사업을 공익법인에게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약간 정치적 중립성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공익위원회가 생긴다면 좀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하고 공정성을 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공익위원회가 되게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권력기관화되는 것은 진짜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공익법인 인정제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 공익법인의 명칭을 공익법인위원회에서 인정받은 단체만 공익법인의 명칭을 사용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인정제도가 저희는 조금 공익법인을 관리 감독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제재 조치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실제 법 내용을 쳐다보면 그냥 주무관청 바뀌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요. 지금 공익법인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주무관청에서 만약에 공익위원회로 넘어갔다가 다시 공익위원회에서 주무관청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과연 이게 달라지는 게 뭔가. 그리고 관리감독 기관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그 사이에 변경됐던 공익위원회 차원에서 변경됐던 그런 어떤 사업 내용이라든가 운영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누구의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로 불거져서 이게 관리감독 기관이 오히려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만드는 우려도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법상 공익법인과 그럼 공익법인상 공익법인의 차이가 뭔지 이 명칭을 진짜 세법상 공익법인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익위원회를 만들었다라는 이 제도 자체의 의미는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높여서 공익법인이 잘 운영되도록 한 제도인 만큼 사실 모든 비영리법인이 공익위원회에 공익법인으로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서로 약간 세제 혜택도 다르고 제외되면 그런 식으로 공익위원회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어졌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한 가지 저희가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건 임원 직무 집행에 대한 정지 기준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임원들이 특별한 잘못을 해도 출연재산 손실에 대한 변상 외에는 특별하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공익법인의 임원을 제외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직무를 해제시킬 수 있는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익법인에 있는 임원진들도 굉장히 열심히 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잘못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본인들은 선의를 갖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잘못됐다라고 규정하고 임원을 해제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만들어진 공익법인법에 청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 청문 규정을 준용해서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공익법인 임원과 이사회 제도입니다. 지금 현행 기준은 특수관계에 있는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뀌는 공익법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을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익위원회에서 허가를 하면 특수관계인이 과반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인원을 늘릴 수 있다는 건데요. 이 개정 이유가 사실은 소규모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장애가 된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근데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그럼 이게 출연자 등과 특수관계 있는 자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이사회가 5명인데 그 중에 2명이 특수관계인이고 1명만 포섭을 하면 사실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공익법인이 사유화될, 소규모 공익법인의 경우는 오히려 더 많이 사유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공익법인법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외국 법인이나 또는 교포가 만드는 재단들의 경우는 사실 이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그 교포 재단에서는 이사 선임을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을 넣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에는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5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익법인법과 같이 변경이 되고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공익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는 공익법인이 된다면 이 제도적 불일치가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해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사회 결의 방법 자체가 서면 결의를 금지하고 있고 음성이나 어떤 화상이나 이런 이사회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법에는 금지된 건 아닌데 주무관청에서는 이런 행위를 서면 결의 행위랑 동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상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음성을 동시에 송신하는 원격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익법인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사회를 못 여는 곳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공익법인의 의사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익법인 지원제도입니다. 공익법인 지원제도 중에 사실 저희가 많은 제도가 지원제도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 전면 개정안에서 가장 아쉬운 거는 공익법인이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지원제도가 마련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게 사실은 기본재산 처분 허가제입니다. 지금 현행은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20% 이상은 신고제로 운용을 할 수 있는데 이 처분을 해서 직접 사용하는 것은 10%로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신고제도나 허가제도의 문제점들이 일부 발생이 됐었습니다. 사례로 좀 살펴보면 A재단 같은 경우는 기본재산 처분 허가 기간으로 인해 가지고 금융상품을 원활하게 투자를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사실 금융은 굉장히 빠르게 다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행정적으로 처리되는 기관에 의해서 그 좋은 상품의 공익법인들이 운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서 모기업이 채권이나 다른 상품을 사서 공익법인에 대파는 이런 것들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기본재산 처분 허가권을 주무관청이 갖고 있다 보니 공익법인의 실제 최근에 증여세나 가산세를 부과받았을 때 해당 재산을 처분을 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납득을 못하니까 허가를 못 해준다. 그러다 보니 연부연납도 취소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공익법인은
나눠서 낼 수 있는 세금도 더 한 번에 내야 되는 문제도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이 허가제가 과연 진짜 좋은 건가라고 한번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무관청이 허가한 금융상품 같은 경우도 투자 손실이 사실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무관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금융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주무관청의 공무원들이 허가를 해주는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정작 허가할 때는 허가해주고 이게 만약에 손실 나면 이사회에서 책임을 물어라라고 하면 어느 이사회가 재단을 열심히 운영해서 수익을 얻어서 그 얼마 안 되는 수익으로 좋은 사업에 쓰고자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과 같이 미국의 경우는 투자 운영하는 제도가 굉장히 규제 제도가 우리나라처럼 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공익법인 자율에 많이 맡겨져 있는데 그런 거와 같이 공익법인이 사원의를 다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유도는 하되 그 자율성은 보장을 해서 공익법인들이 좀 공익 활동에 더 많이 이 사회적 비용을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익법인 지원 제도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통제와 자문을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익위원회가 통제도 분명히 중요하고 관리 감독도 중요하지만 공익법인들이 사실 잘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은 거지 고의로 틀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복잡한 제도나 물어볼 수 있는 기관 창구가 없다 보니까 실수하는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와 활성화 방안에서 제언하고 싶은 부분이 첫 번째로는 합병제도가 이번에 도입이 됐는데 이게 좀 유연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100억 이상 의무공시법인 자료를 제가 참고를 했지만 100억 이상이 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100억이 안 된다는 얘기고 지금같이 저금리 시대에는 1년에 운용소득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게 1억도 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억도 채 안 되는 돈으로 이 관리 인력을 충원해서 관리를 할 수도 없을 것이며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공익법인 법에만 집어넣는다고 하면 결국 공익법인법을 적용받지 않는 데들은 합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민법이나 비영리 그 규칙에도 좀 집어넣어서 이런 부분 합병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법인이 대형화되면 당연히 그 공시 의무도 발생이 되고 관리 감독의 의무가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식의 좀 제도적 유연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상 휴면법인이 돼버린 공익법인들을 좀 살려서 공익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공익법인의 행정에 관한 일관성을 좀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공익법인법과 세법의 수익사업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에 사실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을 주무관청이 다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세법은 그거 상관없이 정관상 고유목적 사업이라 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목적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수익사업으로 보는 세법에서는 수익사업을 보는 문제가 있고요. 또는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세법에서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저작권협회 저작권 수입 배분이 수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을 보지 않는 사례고요. 마사의 경마사업이 목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으로 본다라는 것. 그러면 주무관청에 이걸 과연 승인을 맡아야 되냐, 맡지 않아도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한 이 공익법인의 판단의 문제로 또 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일어나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출연재산의 의무사용 비율 제도를 도입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처럼 기본재산을 운영할 수 있는 규제 제도가 많은 상황에서는 이 의무사용 비율을 달성할 재단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재산 출연 자체를 규제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주식에 대한 규제 제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과거에 주식을 출연한 많은 재단들의 총 재산 규모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주식은 운용 수익률이 1%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결국 주식을 팔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과거에는 출연하는 행위 제한 안 하다가 뒤에 사후 관리를 이렇게 제한한다 그러면 공익법인들은 가산세를 물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유연한
법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투명성 및 공익성의 지나친 강화는 공익법인 활동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외부 전문가 확인 제도가 분명히 1995년도에 공익법인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만들고 나니까 주무관청의 그 조사나 감시가 조금 소홀해졌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 전문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행정비용은 공익법이 늘어났는데 주무관청 감시를 덜 하다 보니 지금 오늘날과 같은 공익법인들의 투명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공익법인의 부정적인 시선과 복잡한 제도가 지나친 규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출연자의 출연 의지를 저하시킨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의를 갖고 하고자 한다면 그 선의를 인정해줄 사회적 어떤 그 분위기도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지나치게 투명성과 공익성을 강화한 나머지 공익법인들의 출연 행위나 사후 관리 감독에서 복잡한 제도로 인해서 공익법인들이 놓치거나 또는 이걸로 인해서 부당하게 가산세를 부과되거나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분명히 투명성과 공익성을 위해서 개선돼야 되는 건 맞지만 조금 선의를 갖고 했던 재단들에는 잠깐의 고칠 수 있는 기회도 좀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무조건적인 과세나 과징금 부과보다는 좋은 쪽으로 방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공시제도를 통한 투명성 강화인데 사실 모든 공익법인이 공시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기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출연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라면 또 세제 혜택을 받은 곳이라면 당연히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일정 법인 기준 요건에 부합하는 법인만 공시를 하고 그렇지 않은 법인들은 공시를 안 하고 이거는 오히려 지금과 같이 계속 끊임없이 문제를 양산하는 결과를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공익법인이 공시 의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주무관청도 지금까지처럼 그냥 손 놓고 있는 형태가 아니라 물론 완전히 손 놓고 있지는 않으셨겠지만 손 놓고 있는 형태가 아니라 조금 더 공익법인이 내는 서류들을 잘 관리 감독을 해서 시간이 많이 흘러버린 이후에 과세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페널티를 줄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들이 낸 서류들이 그해 해서 바로 시정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유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익법인의 공시 시스템이 현재는 국세청의 재무정보만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금융감독원에 있는 다트처럼 공익법인만을 위한 전자공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공익법인들이 그 공시한 정보를 일반 대중들도 다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공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무관청이나 관리감독청들이 그 부분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현황은 지금보다 재무정보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들이 자가 진단할 수 있는 활용 프로그램처럼 만들어서 공익법인들이 본인이 뭐가 잘못하고 있는지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을 해 나가면 어떨까라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익법인들이 과거에는 사익을 추구하는 곳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물론 현재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과거보다는 저희는 많이 투명해졌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렇게 투명해진 제도들로 인해서 공익법인들이 너무 많은 투명성을 강조한 나머지 제도가 복잡해져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익법인의 법제도가 바뀐다면 일부의 그런 부정적 사례를 기준으로 공익법인 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 전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해야 될 시점에 이제 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익위원회가 이제 발족이 될 예정인 만큼 앞으로 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관리 감독하는 기능도 분명히 있지만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노력도 꼭 병행되셨으면 좋겠고요. 공익법인 협회도 공익법인들이 더 이 복잡한 제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